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사림이 성장하면서 훈구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 먼저 훈구와 사림이 누군지부터 시작할게요. 훈구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될 때 도왔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조시기 권력이 짱짱했겠죠. 조선 전기 정치를 주도했고요. 점점 힘과 권력을 믿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던 선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당시 러브콜을 받은 선비들도 훈구들의 비리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들도 더 이상 총구석에서 책만 읽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과거 시험에 도전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들을 사림이라 불렀습니다. 사림의 경우 계속 지방, 향촌에서 지내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향촌 자치를 추구했고요. 힘이 아닌 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는데요. 이들이 과거의 통과에 주로 등용이 된 곳이 삼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삼사가 어떤 곳이었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언론기관이었잖아.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구가 저지른 여러 잘못들을 계속 지적했던 거야. 당연히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이 마음에 안 들죠. 결국 훈구와 사림의 갈등은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폭발에 나타난 사건이 사화입니다. 자, 여기서 사화란 사림이 화를 당한 사건인데요. 먼저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이렇게 사화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사림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알다시피 좀 별로 안 좋은 왕이었잖아.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쫓겨나고 새롭게 중종이 왕이 됩니다. 자, 이때도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훈구였고요. 중종도 날 왕으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훈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 점차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다시 사림들을 부르는데 이때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 중종은 조광조를 엄청 예뻐해서 조광조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오케이 해줬대. 그래서 조광조는 중종을 등에 업고 훈구 세력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먼저 사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림의 숫자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훈구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과거는 3년에 한 번 열리는데 많이 뽑지도 않아. 33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사림의 숫자를 늘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현량과라는 추천 제도를 제안합니다. 추천을 통해 똑똑하고 젊은 관리를 뽑겠다는 거야. 누가? 자신이. 그러면 누굴 뽑겠어? 훈구를 뽑겠니? 사림을 뽑겠죠. 그래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 많은 사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그러자 중종도 약간 아차 싶은 거야. 멈칫하게 돼요. 이게 맞나 싶은 거지.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경영과 언론의 활성화를 주장했고요. 그 뒤 위훈 삭제를 요구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위조되었다는 거야. 뭐가? 공훈이. 즉 조광조는 중종 반정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 절반이 가짜야. 한 것도 없는데 인맥으로 공신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지. 그래서 조광조는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공신 명단에서 지우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바로 훈구 세력이거든.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훈구는 난리가 나요. 화가 난 이들은 조광조를 모함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나뭇잎에 감즙으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고 벌레가 이것을 파먹게 한 거야. 그 뒤 벌레가 파먹은 나뭇잎을 중종에게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주초위왕이란 무슨 의미냐면 주와 초를 합치면 조라는 글자가 되거든.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씨가 누구겠어? 조광조를 말하는 거죠. 즉 조광조가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을 한 거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시기 중종은 조광조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식은 상태였던 터라 결국 조광조에게 사약을 먹입니다. 이로 인해 살인들이 화를 입는데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이후 을사사화까지 해서 총 4차례의 사화가 있었고요. 그 결과 살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요 4개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기묘사화와 조광조의 개혁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살인들은 지방에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계속 키워서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계속 진출을 했고요. 지방에는 향약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이를 주도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림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선조 때가 되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림들은 정치적인 입장, 학문, 출신, 지역에 따라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붕당으로 발전합니다. 처음 붕당이 나뉘게 된 계기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이었어. 당시 이조전랑은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관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꿈의 자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자신의 사람을 이조전랑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어. 그 결과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인과 서인은 정치적인 입장, 특히 외척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먼저 동인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패기가 넘치고 좀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외척들의 정치는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서인은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서인들 중에는 전에 외척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외척들과 친한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외척들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과는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선조 시기에는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만들어져 정치를 해나가는데 이 시기 붕당 정치는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한 거야. 먼저 배경부터 볼게요. 16세기 말에 드디어 100년 동안 전쟁 중이었던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거야.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히데요시를 따르는 부하들, 다이묘들이 계속 땅을 더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지.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통일이 되어 새로운 땅을 얻을 수가 없으니 다이묘들에게 더 이상 나눠줄 땅이 없었어. 때문에 다이묘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시 전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이미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가까운 조선이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당시 명이나 조선의 무역 제한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회에 그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편지를 보냅니다. 명을 치러 갈 건데 가는 길이 너희 나라밖에 없네? 너희들이 길을 빌려주는 게 어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받은 조선은 이게 이제 진짜인지 궁금하잖아.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하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애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 서인은 일본 갔더니 와 얘네 곧 전쟁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는데 동인은 일본 그거 다 허세야.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다른 엇갈린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진 선조는 에이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1592년 당시 일본은 100년 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익숙해. 조총이라는 신무기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만렙이란 말이야. 이미 준비가 완벽해. 하지만 우리는 조선이 세워지고
거의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 평화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제도도 엄청 허술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갑자기 부산 앞바다에 일본군이 딱 등장을 한 거죠. 당시 먼저 부산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의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일본군이 배에 내려서 부산진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의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보이죠. 바로 칼과 그리고 신무기, 조총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력 무기는 활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수적으로 너무 딸렸어. 18,000명의 왜군이 부산진 성을 향해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1,000명 정도가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기 성 중앙에 있는 이 검정 갑옷을 입은 분이 정발 장군인데요. 이분을 비롯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산진 성을 끝까지 지키려 했으나 결국 이제 수적으로 너무 딸리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요. 이후 왜군은 동래 성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되게 열심히 싸웠어. 특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자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왜군을 향해 던지고 있잖아. 무기도 없는데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만 결국 패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보면 당시 동래성을 지킨 동래부사 송상현이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고요. 반면 이렇게 몰래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후 왜군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충주 탄금대에서는 신립장군의 기마병까지 무너집니다. 이 부대가 좀 유명한 부대였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는 거야. 그래서 기마병의 위력은 빠른 속도인데 말이 달리지를 못해.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총에 맞아서 다 죽어버려. 이렇게 연이어 패전을 거듭하자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마음이 급한 거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 일본은 우두머리, 조선의 왕만 잡으면 게임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조를 잡으려고 한양으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선조가 없네? 이미 평양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도 왕인데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일본은 인질이 없자 당황합니다. 그래서 선조를 잡으러 다시 평양으로 가요. 그런데 또 없어. 이미 의주로 튄 거야. 그리고 의주로 도망간 선조는 명나라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선조를 잡으러 의주로 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평양에서 막혀요. 바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전략은 육군과 수군이 함께 공격하는 거야. 먼저 육군이 부산에 내려서 빠르게 위로 올라가 왕을 인질로 잡고 명나라와 협상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가벼워야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잖아. 쌀이라든지 무기를 많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바다를 통해 배로 식량과 무기를 육군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급부대가 안 오는 거죠. 왜?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의 배를 박살내 버린 거지. 이를 통해 남해를 장악해 일본군이 바닷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서 일본의 계획을 무너뜨렸고요. 전국 각지에서는 백성들과 유생들이 의병이 되어 칼을 들고 내 땅,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들은 익숙한 지형을 활용해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망갔던 선조의 SOS를 들은 명이 군대를 보내줘요. 그래서 조선과 명군이 연합해 조명연합군을 결성하고 이들이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평양을 다시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자 일본은 휴전을 제안해요. 하지만 일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명나라 공주를 후궁으로 달라. 그리고 조선 땅 절반을 내놔라.
조선의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줄 수가 없어. 결국 회담은 결렬이 되고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정유재란이고요. 이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13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가지고 승리를 했던 명량대첩이 있었고요. 그 뒤 전쟁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철수를 하기 시작하고 도망가는 일본군을 따라가 노량해전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일본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7년간의 전쟁은 조선 땅에서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인구는 감소하고 전쟁터가 되었던 땅도 다 망가져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 토지나 인구를 기록한 양안, 호적대장이 싹 다 불타고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기록한 글을 보면 인육을 먹는데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에 남아있는 살이 없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특히나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들이 자신이 세운 공을 밝히기 위해 귀랑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서 가져가거든. 그래서 당시 조선에는 코가 베어서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조선은 우리를 도와준 명에 대해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며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해. 반면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 이득을 많이 봅니다. 각종 포로를 잡아가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데 잡혀간 포로 중에는 성리학자들, 특히 이황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가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에도 막부를 수립합니다. 또 외란 당시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는 전쟁 이후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고요.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각 지역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주에 살던 여진이 급속도로 성장하더니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붕당의 형성과 외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란부터 후기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